방식을 선정한 이유는 실리콘밸리에서 사실은 2011년에 스티븐 핑커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원래는 캐나다 출신의 인지 심리학자인데 이 분야에 많이 대중적인 강의도 하고 글을 많이 썼죠. 2011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2014년에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에서 이 책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시니어들이죠.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를 젊은이들한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안 갖고 있으면은 너네들이 기술을 아무리 빨리 발전시켜도 인류에 도움이 되게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너네가 하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2014년에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바람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스 롤링이 작년에 냈죠. 이 양반은 스티븐 핑커는 인지심리학자고요. 그야말로 학자 입장에서 저 책은 이제 구약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 데이터를 갖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졌나를 저 1200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 500페이지 있다고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 그러는 거는 그 한스 롤링도 얘기하지만 미디어의 속성이 사람들한테 자꾸 공포감을 심어주고 작정을 줘야 자기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뉴스가 그렇게 나쁜 것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더 나빴는데 정부가 별거 안 됐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나빠져 보이는 거죠. 그런 한스 롤링 자체가 사실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이 책의 주제에 관계없이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고 간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행복이 뭐냐 그러면은 그 빅뱅 디스럽션이라는데요. 이게 꼭지 상어지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소비자들한테 권한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세지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해도 금방 우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했다가 바로 꺾어진다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로저스의 시장 부분이라서 로저스라는 사람이 시장을 이렇게 초기 얼리 어댑터라죠. 초기 사용자부터 중간에 쫓아가는 사람, 뭐 이렇게 후기 사용자까지 해서 한 번씩 사면 10년. 옛날에 그런 CFG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한 번 선택하면 10년. 히트 상품이 나오면 10년을 딱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다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히트하고 바로 꺾어지고. 이런 세상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렌 레이스라고 경쟁 모델이죠. 그러니까 미래 행복을 위해서 전제를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대학 가서 해라. 그거였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경쟁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저렇게처럼 이렇게 곡선이 꺾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트랜지션 어드밴티지, 일시적 우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을 희생하고 미래를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을 하면은 영원히 행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현재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전제 경쟁 모델에서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긍정의 심리학에서 많이 요구가 됐죠. 그래서 몰입의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 건지 직선 준비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서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직장에서는 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이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지위나 명예, 권력 이런 물질적인 거를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그게 행복을 못 준다는 거죠.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폴링, 소명이라는 게 종교에서 소명인데 그거를 많이 강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 지금은 현재도 행복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시리즈로 강의할 때 또 나오는데 미래는 삶과 배움과 일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는 게 일이고 일이 배움이고 배움이 다시 삶이 되고 이게 합쳐지는 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긍정의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즐거움의 의미가 포함된 포괄적 의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특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까지 내가 100살까지 어떻게 성장하면서 갈 건가 이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석 교수도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걸 깨달으셨다잖아요. 이게 내가 나이 들었는데 뭐 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의 행복은 사실 저의 첫 번째 책이 이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21세기의 행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성장할 건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문제였는데 이 양반이 그걸 실천했어요. 이 양반은 이런 디지털 시대를 연구를 안 했지만 삶이 이 양반은 아까 그 스티븐 핑커 교수와 다르게 의학자로서 아프리카에 가서도 많이 생활하고 인도에서도 생활하고 인도에서 박사를 땄거든요. 오리봉사도 다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체험하면서 했죠. 그런데 이 책을 쓰기로 2014년인가 15년에 결정을 했는데 2016년 말에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모든 강의 1년에 한 100회 이상 하는 강의를 취소하고 이 책 쓰기를 들어가는데 그 시한부에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쓰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쓰다가 결국은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삶을 본인이 스스로 살고 가는 양반이라 사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읽었지만 그런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은 잘 모르죠. 그런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 양반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보통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 이 양반은 레벨 1, 2, 3, 4로 나눕니다. 근데 사실 저걸 확대하면은 아프리카가 레벨 1이고 우리가 레벨 4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저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결론은 그거거든요. 디지털 시대는 굳이 복잡하다. 복잡성이 특색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지듯이 전 세계가 양분돼서 나가고 있죠. 미국 트럼프가 된 거라 미국도 지금 5대5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반 트럼프와 트럼프. 영국도 브렉시트와 찬성 브렉시트와 반 브렉시트가 완전히 반은 나눠졌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좌우로 나눠지고 이분법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양반이 얘기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안 보고 그냥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분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준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 1, 2, 3, 4 해갖고 사진으로 그 내용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따지면은 물을 기를 데도 없죠.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퍼먹고 우리가 보통 자선단체 동영상에서 많이 보는 그게 레벨 1이고 레벨 2는 그래도 물을 기어다 먹을 때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는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한 80년대 들어와서 저기 간 것 같아요. 한국은 레벨 4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억 인구인데 레벨 1에 10억이 살고 있습니다. 레벨 2에 30억이 살고
3에 20억이 살고 그리고 레벨 4에 10억이 삽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쪽 레벨 1, 2 쪽이 대부분이었고 10억이 부위였어요. 이만큼 좋아진 거거든요. 그 수령을 따지면요. 대부분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도 거의 50세가 넘잖아요. 이걸 선지고 후지고 나눠버리면 저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거는 이런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 버블 차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유엔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남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를 이 양반은 그 아들이 이걸 잘하나 봐요. 이 전문가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지고 후지고를 나누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못 본다. 한국은 저 미국 옆에 있죠? 영국 옆에 레벨 4에 벌써 80세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제일 많죠. 인구가 40억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30억이 살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은 그죠? 레벨 3가 훨씬 많아지죠. 2에서 급속도로 40년이면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2000년 동안 변한 거를 우리는 10년 안에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류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가 빨리 좋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선진국, 특히 선진국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죠. 그게 다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남 탓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욕심이 많은 거거든요. 한국을 보자고요. 제가 이 글도 좀 올렸었는데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많이 안 들리죠.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저렇습니다. 밑에가 세계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보면은 사실 저는 60년에 태어났으니까 저 당시에는 세계 수준에도 못 미치고요. 북한보다 못했죠. 세계 수준을 넘기 시작한 게 86년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추월한 게 1972년이에요. 그리고 IMF 때문에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잠깐만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3만 불을 넘어섰고요. 북한이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최빈국에 속하죠. 1350불 정도 돼요.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해요. 최빈국에 속하죠. 그거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젊은이들 일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일자리 없다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좀 시니어까지 다 난리죠. 연봉 1억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재작년에 60억이 넘었습니다. 매년 저렇게 증가해요.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우리 정부 어렵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게 한국인들을 분석해보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는 보통 국민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식인들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지식인들이. 이미 1억,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들이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의식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어려워진 게 화살표대로 인력이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세계 노동시장이 단일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숙련도 낮은 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제 고향인 경기도 화성 이런 데 가면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지금 숙련도가 높은 걸로 다 점령을 해오고 있죠. 미국 애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열광하니까. 사티아 나델라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 이어가 더 산. 이 친구는 인도에서 공대를 나왔습니다. 미국 와서 우리를 따지면 삼성전자 CEO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배가 안 아프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순다라 피차이는 구글 CEO죠. 이 친구도 인도에서 공대를 나왔습니다. 저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가 저렇게 됐다는 거는 보통 전문가들은 세계 단일화가, 그러니까 세계화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완성. 그러니까 원 월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별로 생각을 하죠, 전부. 거기서 갭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 월드에서 살 방법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원 월드가 됨으로써 아까 얘기한 레벨 1, 2, 3에 있는 국민들은 점점 더 삶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레벨 4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만큼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특히 비즈니스맨들한테 그러죠. 왜 레벨 4에 있는 나라에만 파느냐. 그러니까 제일 약했을 때 해도 모든 비즈니스를 레벨 4에 맞춘다는 거죠.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레벨 1, 2, 3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죠. 레벨 4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비즈니스 기회도 생기고 나의 삶의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 친구들은 여기 중국에서 오고 동남아에서 오고 유럽, 저기 아프리카에서 오고 여러 군데서 온다. 실제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그 친구들이 당신들보다 경쟁력이 더 세다. 왜냐면 더 적은 월급으로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지. 그럼 어떻게 길을 찾을 거냐? 이건 우리 모든 지식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이 한스롤링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워지지만 뒤집으면은 원 월드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나의 무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공무원 하겠다고 난리치지 않고 삼성도 들어갔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갈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인들이, 기성의 지식인들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레벨 4에 있는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디지털 산업을 하는 디지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마인드로 사실은 비즈니스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요. 미국에서 젊은이들한테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첫째는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호기심은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거에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지금 정치 영역에서는 좌우가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20년 전 모델이거든요. 그 좌우 세력이 모두 2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우리 조직 꼭 이렇게. 예전 여기 미디어 방송국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꼭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뭐냐면요. 크리티컬 싱킹 하는데 이거는요.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요. 남의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걸 엮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안 돼 있죠.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입니다. 이 책이나 스티븐 핑커가 주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류 미래에 대해서 이 인간의 지능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결국은 인간이 더 번창하는 데 사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낙관주의를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만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라는 게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짓을 해요. 그게 웃기죠? 그리고 위험감수, 항시 앞에 그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의식을 품는 거하고 똑같고요. 항시 새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탄력 회복성이라고 그러죠. 레질리언스.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 완전히 프로세스가 달라지죠. 달라지고 달 탐사 사고. 지금 있는 거 갖고 싸우면은요, 약간의 개선될 줄 모르지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너도 만든 걸 할 수 있려면은
적어도 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60년대 달의 인간을 보내겠다는 그런 사고로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를 연습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주관적 사고. 우주관적 사고의 핵심은 인류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혼자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왜냐면 제가 레벨 1부터 다 레벨 4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1도 곧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환경 문제,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의 문제, 남녀 차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부터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식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지난주 서초동에서 할 때 토론토에서는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항의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토론토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교수들이 거기에 참가하면은 출석이다. 이런 생각이 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갖고 그거 갖고 갈등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지식인들이 각성을 해야겠구나. 우리 지식인들이 앞서서 인류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가족,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레벨 4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레벨 4에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